그만하세요. 이제 다 끝입니다. 민재가 붉은 양념이 가득 찬 커다란 고무대야를 들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콱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속과 절인 배추가 마당의 시멘트 바닥 위로 폭죽처럼 터져나갔다. 매캐한 마늘 향과 고춧가루,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흩어지며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오말숙 여사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분노로 이성이 끊어진 아들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아내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를 사산한 지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은 아내였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김장 400폭이라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이딴 김치 다 필요 없다고요. 그는 옆에 있던 두 번째 대야마저 들어올렸다.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당장 멈추지 못해? 말숙이 달려들어 민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민재가 팔을 뿌리치자 말숙은 뒤로 비틀거렸다. 두 번째 대야가 마당 한복판에 뒤집혔다. 붉은 파도가 마당을 덮쳤다. 여보, 제발 그만해. 민재는 세 번째 대야를 들어 올렸다. 어깨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지만 분노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아이고, 내 김치 400폭이나 되는 걸 다 망치네. 말숙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교회 식구들한테 200폭이, 친척들한테 200폭이 돌리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이걸 어쩔 거야. 민재는 대답 대신 대야를 마당에 쏟아버렸다. 사방으로 튄 붉은 양념이 말숙의 개량 한복 치마폭에도 얼룩을 남겼다.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창피해서 못 살아. 말숙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다. 과연 옆집 2층 창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무슨 일이야? 김치를 다 없네? 부부싸움인가 봐.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야를 연달아 뒤엎었다. 마당은 마치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전쟁터 같았다. 하얀 배추와 붉은 양념, 노란 무채가 뒤섞여 처참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당신 미쳤어? 며느리가 꾀병 부리는 걸 감싸겠다고 이 난리를 쳐? 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체면이 있지. 내가 교회 권사님들한테 큰 소리 쳤단 말이야. 체면이요? 사람 목숨보다 그깟 체면이 중요합니까? 민재가 여섯 번째 대야를 들어 올리려다 멈칫했다. 서윤이 비틀거하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님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 하지만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서윤의 몸이 휘청했다. 민재가 재빨리 대야를 놓고 서윤을 받아안았다. 서윤아, 정신 차려. 서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놀랄 만큼 가벼웠다. 마치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서윤이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감겨버렸다. 서윤아, 눈 떠, 제발. 민재가 서윤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또 꾀병이네. 젊은 것이 김장하기 싫어서 쇼를 하는 거야. 말숙이 옷을 털며 일어났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윤이가 쓰러졌잖아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꾀병이라뇨. 쓰러지긴 뭘 쓰러져? 그냥 좀 피곤한 척하는 거지.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면 낫는다. 말숙이 서윤에게 다가오려 하자 민재가 소리쳤다. 비키세요. 민재는 서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2주 전만 해도 만삭이었던 아내가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어디 가려고? 김치 치우고 가야지.
말숙이 민재의 앞을 막아섰다. 병원 갑니다. 비키세요. 병원은 무슨 병원? 동네 망신시키려고 작정이냐? 망신은 어머니가 시키고 계신 겁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밀치고 대문으로 향했다. 대문 밖에는 이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어머, 저 집며느리 또 실려가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복가됐으면. 민재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차 뒷좌석에 서윤을 눕혔다. 여보, 어머님 너무 화나셨어. 우리 그냥 들어가자. 서윤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정신 차려. 지금 병원 가야 해. 네 얼굴색 좀 봐. 시체 같아. 민재가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말숙이 차 앞을 가로막았다. 너 오늘 그냥 가면 내 아들 아니다. 어미한테 이렇게 창피를 주고 어딜 가. 민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차를 전진시켰다. 차가 밀고 들어오자 말숙은 기겁하며 옆으로 비켜섰다. 너 오늘 이러면 두고 봐라. 내 유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말숙의 고함이 멀어져 갔다. 백미러로 보니 어머니가 붉은 김치밭이 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삿대질하고 있었다. 민재는 엑셀을 밟았다.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민재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서윤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갈라져 있었고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서윤이 울먹였다. 약한 게 아니야. 누가 사산하고 2주일 만에 김장 400 포기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학대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목이 메었다. 이야기는 정확히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달 전 서윤은 임신 8개월 차였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거동이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뱃속에는 쌍둥이 형제가 자라고 있었다. 이름은 강준서. 강준우 어때? 민재가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었다. 좋아, 준서, 준우,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네.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 오말숙 여사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둘이라니 우리 집안대가 튼튼하게 이어지겠구나. 내가 새벽기도 다닌 보람이 있어. 말숙은 산부인과 검진 때마다 따라다니며 초음파 화면을 보고 흐뭇해했다. 그날도 정기 검진일이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민재가 출근하며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말숙이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가자. 예약 시간 늦으면 의사 선생님 싫어하신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은 붉은 단풍이 절정이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병원 진료실 침대에 누워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다. 담당 의사가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배 위에 문질렀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의사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잠시만요. 담당 의사가 다른 교수를 호출했다. 2명의 의사가 모니터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았다. 서윤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산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감스럽게도 태아들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도 발로 찼는데요. 자국 내 태아 사망으로 보입니다. 2아이 모두. 말도 안 돼요. 옆에 있던 말숙이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내 손주들이? 의사 양반, 기계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봐요. 정밀 검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원인 불명의 태반 조기 박리. 당장 유도 분만을 통해 사산아를 낳아야 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고통도 끔찍한데 죽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산모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두 아이가 나왔다. 울음소리는 없었다. 서유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간호사가 덮어둔 하얀 천 너머로 작고 차가운 형체만을 느꼈을 뿐이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작은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날, 말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딸, 나을 팔자였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어라. 액땜했다 쳐.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다. 산후조리는 무슨? 옛날엔 애 낳고 바로 밥 매러 나갔어. 말숙은 서윤이 누워있는 꼴을 보지 못했다. 몸조리는커녕 3일 후부터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서윤아, 설거지 그릇 쌓인 거 안 보이니? 빨래 좀 돌려라. 누워만 있으면 뼈 굳는다. 서윤은 아직 오로가 멈추지 않아 하복부 통증이 심했지만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몸을 일으켜야 했다. 그릇을 깨뜨리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동작이 느리면 게으르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말숙이 달력을 짚으며 말했다. 이번 주가 김장하기 딱 좋은 날이네. 배추 400포기 주문했다. 모레 도착할 거야. 서윤은 귀를 의심했다. 네, 400포기요? 어머님, 저 아직 몸이 교회에 200포기, 친척들 200포기 나눠줘야 해. 내 체면도 있는데 빈손으로 다닐 수 없잖니.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최소 3주는 절대 안정이라고. 의사들이 뭘 알아? 몸은 움직여야 풀리는 거야. 잔말 말고 준비해. 민재는 지방 출장 중이라 통화가 잘 되지 않았고 서유는 고립무원 상태였다. 배추 400포기가 도착한 날 마당은 배추산으로 변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이다. 늦잠 자지 마라. 첫째 날 찬물에 배추를 씻고 절이는 작업이 시작됐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 같았고 찬물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서윤의 손은 금세 벌겋게 부어올랐다. 어머님, 따뜻한 물 좀 쓰면 안 될까요? 배추 물러진다. 찬물로 해. 둘째 날, 절인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는 작업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자궁 쪽에서 묵직한 통증과 함께 출혈이 다시 시작됐다. 어머님, 피가 비치는데요. 원래 그런 거야.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 셋째 날 양념을 만드는 날이었다. 마늘 10kg, 생강, 무채 썰기, 칼을 쥔 손에 감각이 없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반창고를 붙여도 소금물에 젖어 금방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운명의 넷째 날, 배추 속에 양념을 채우는 날이었다. 서유는 아침부터 눈앞이 흐릿했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한다. 내일 교회 가져가야 하니까. 말숙의 독촉은 멈추지 않았다. 서유는 기계처럼 배추를 벌리고 양념을 발랐다. 한 포기, 두 포기, 100포기. 오후 4시경 서윤의 한계가 찾아왔다. 배추가 2개로 보이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빙글 돌았다. 어머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엄살 그만 피우고. 그 순간 서윤은 정신을 잃고 마당으로 고꾸라졌다. 그때였다. 대문이 열리고 예정보다 일찍 출장에서 돌아온 민재가 들어선 것은 서윤아. 민재는 피투성이 손으로 쓰러진 아내와 그 옆에서 혀를 차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폭발했다. 다시 현재 응급실 앞에 도착한 민재는 서윤을 안고 뛰었다.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사산하고 2주일밖에 안 됐는데. 의료진이 달려와 서윤을 스트레처카에 싣고 안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피가 묻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였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다. 당장 들어와서
김치 안 치우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민재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액정이 으스러질 듯 했다. 이제 다 끝이야. 어머니고 뭐고 내 아내 죽이는 사람은 용서 안 해.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아내는 괜찮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각한 탈수 증세에 자궁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폐혈증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도대체 산후조리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건 명백한 가혹 행위입니다.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가혹 행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민재는 서윤의 침대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서윤의 팔에는 수액과 항생제, 진통제가 섞인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윤이 힘겹게 눈을 떴다. 여보, 민재가 서윤의 손을 급히 잡았다. 나 여기 있어. 정신이 좀 들어? 여기가 어디야? 김치는 다 했어? 서윤의 첫마디에 민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김치라니.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심한 압박 속에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김치는 이제 없어. 내가 다 버렸어.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민재가 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윤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선생님, 제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탈수가 너무 심했고 자궁 수축 부전으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염증 수치도 높고요. 최소 2주는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민재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의사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산후조리 기간, 그것도 사산 후에 이런 노동을 시켰다는 건 의학적으로 살인미수나 다름없어요. 혹시 법적 대응을 하실 생각이라면 제가 진단서와 소견서를 상세하게 써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병실로 돌아오니 불청객이 와 있었다. 어머니 오말숙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침대에 누운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민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말숙은 아들을 흘겨보며 쏘아붙였다. 어디긴 어디냐? 내 며느리 입원했다는데 와보지도 못해? 그리고 너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전화 한 통 없니? 마당꼴이 그게 뭐야? 김치 국물이 배어서 지워지지도 않아. 어머니, 지금 서윤이 죽다 살아났어요. 극간 마당이 중요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죽기는 누가 죽어? 링거 맞고 멀쩡하게 눈 뜨고 있구먼. 서윤이 너도 그래. 시어머니가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끝까지 해야지. 서방 믿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냐? 말숙의 독설에 서윤이 바들바들 떨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병실 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세요.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아들 안 합니다. 오늘부로 인연 끊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부모를 버려? 천벌 받을 놈. 말숙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복도에서 말숙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민재는 문을 등지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민재가 서윤을 안았다. 서윤은 남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다. 일주일 후 서윤은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재가 회사 근처에 급하게 구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로 향했다. 짐은 친구를 불러 본가에서 빼왔다. 좁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자. 곧 제대로 된 집 구할게. 민재가 말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서윤의 예감은 적중했다. 말숙은 아들에게 쫓겨난 그날부터 동네와 교회를 돌며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말숙은 교회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눈물을 짜냈다. 아이고, 권사님들, 내 신세 좀 들어봐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냈어요. 어머, 오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랑 며느리 집 나갔다면서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숙은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지어냈다. 며느리가 사산했다고 하도 우울해하길래 기분 전환도 할 겸 김장이나 같이 하자고 했지. 그런데 세상에 배추 몇 폭이 나르지도 않고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는 거야. 저런 요즘 젊은 애들이 참을성이 없긴 하죠. 그래서 내가 좀 타이르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한테 일러 바쳐서 남편을 조종했지 뭐예요. 내 아들이 눈이 뒤집혀서 김치 400포기를 마당에 다 엎어버리고 늙은 어미를 밀치고 나갔어요.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사주한 거예요. 말숙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사산 후 2주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과 혼자서 400포기를 다 했다는 사실은 쏙 뺐다. 세상에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다. 수원 바닥이 좁다더니 건너 민재의 직장에까지 말이 들어갔다. 강 과장, 잠깐 나 좀 보게. 부장님이 민재를 불렀다. 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자네 집안에 무슨 일 있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거래처 이사님이 자네 이야기를 하더군. 자네 어머니랑 같은 교회를 다니시나 봐. 자네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부장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혹 행위를 하셔서 분가한 것뿐입니다. 폭행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어. 이번 승진 심사에서 자네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돌면 곤란해. 집안 단속 좀 잘하게.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로 돌아왔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승진은커녕 회사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판이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몸을 추스르고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다. 시댁 근처에 살던 아주머니들이었다. 어머, 저기 그 며느리 아니야? 맞네, 얼굴색 좋네. 뭐 꾀병이라더니 진짜인가 봐. 시어머니 등골 빼먹고 도망친 주제에 잘도 돌아다니네. 아주머니들은 서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수군거렸다. 서윤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피해자는 자신인데 왜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친구 지은이 찾아왔다. 서윤아, 너 이거 봤어? 지은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충격 수원 70 대노모 폭행하고 김장 김치 테러하고 도망간 폐륜 아들 부부.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누가 봐도 말숙이 쓴 글이거나 말숙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쓴 글이었다.
내용에는 며느리가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했고 아들을 조종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거짓말이 가득했다. 댓글에는 서윤과 민재를 욕하는 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다.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너희 어머님 진짜 무섭다. 지은이 분개하며 말했다. 서윤은 손을 떨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참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았다. 아니, 이대로 가다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였다. 저녁에 민재가 퇴근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회사에서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윤이 민재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피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재가 글을 읽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분노의 불길이 일었다. 어머니가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구나. 민재야, 나 고소하고 싶어.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을 상대로? 응, 학대죄, 그리고 명예훼손.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우리 죽은 아기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못 살아. 나를 괴롭힌 건 참을 수 있어도 당신을 폐륜아로 만들고 우리 아기들을 잃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 건 못 보겠어. 민재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자. 나도 오늘 회사에서 결심했어.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숨을 이유가 없어. 다음 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서윤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했다. 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말숙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글 캡처본.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산후 2주 된 며느리에게 김장 400포기를 강요한 건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신체적 학대입니다. 진단서에 나온 탈수와 출혈 소견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게다가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죄질이 나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다. 승소는 확실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소송이라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각오가 되셨습니까? 서윤과 민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네, 각오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여론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여론을 조작했으니 우리도 진실을 알려야죠. 마침 이런 가정 내 학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방송사 PD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제 얼굴이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며칠 후 서윤과 민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숙의 집으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다. 이게 뭐야? 소장? 말숙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피고 오말숙, 원고 정서윤.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해? 말숙은 부들부들 떨며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오말숙 씨 되십니까? 여기는 수원 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말숙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다. 그래, 해보자 이거지?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말숙은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전쟁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시작되었다. 일요일 밤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의 눈에서는
며느리 김장 학대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전파를 탔다. 방송은 충격적이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서윤의 인터뷰와 함께 공개된 병원 진단서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산 후 2주일 된 산모에게 김장 400포기, 의학적 소견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어. 화면에는 저명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등장해 열변을 토했다. 이건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본 겁니다. 자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물에 장시간 노출되고 중노동을 하면 평생 골병이 듭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방송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말숙이 인터넷에 퍼뜨린 거짓 소문들은 방송이 나간 지 1시간 만에 모두 뒤집혔다. 말숙을 옹호하던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저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다니 소름 돋네요. 수원 어디 교회라던데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김치 엎을만 했네. 나 같으면 집을 엎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숙이 다니던 교회는 발칵 뒤집혔다. 말숙이 평소처럼 빳빳하게 다림질한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그녀를 피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시어머니래. 어머, 세상에,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네. 진짜 독하다. 말숙은 애써 고개를 쳐들고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담임 목사가 다가왔다. 오 집사님, 잠깐 저 좀 보시지요. 목양실로 불려간 말숙에게 목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집사님, 교회 게시판이며 전화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분노한 시민들이 교회 앞에서 시위까지 하겠답니다. 당분간 봉사직 내려놓으시고 교회 출석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에게 교회는 자존심이자 삶의 터전이었다. 목사님, 그건 다 오해예요. 방송국 놈들이 악마의 편집을 한 거라고요. 하지만 목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말숙은 결국 쫓겨나듯 교회의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야 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말숙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변호사 뒤에 숨어 법정으로 들어갔다. 반면 서윤과 민재는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싱겁게 흘러갔다. 말숙 측 변호사는 며느리 교육 차원이었으며 며느리가 평소에도 집안일에 소홀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증인석에 앉은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이 결정타였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내내 마당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배추를 절이더라고요. 얼굴이 백지장 같아서 쓰러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춥다고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시다가 가끔 나와서 소리만 지르셨죠. 말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나랑 사이 안 좋아서 모함하는 거라고요. 피고인, 앉으세요. 판사가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어 서윤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와 응급실 기록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험 수치들이 서윤이 겪은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오말숙은 원고 정서윤이 사산 후 심신이 미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여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족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정안이 숨죽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민재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민재가 서윤의 등을 토닥였다. 반면 말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며느리를 학대한 시어머니로 법정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아들과는 영영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법원을 나오는 길, 말숙이 비틀거리며 민재와 서윤 앞을 막아섰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응, 엄마가 미안해. 말숙이 아들의 소매를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차갑게 물러섰다. 사과는 판사님한테 하셨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법원 명령 기억하시죠? 민재야. 민재는 서윤을 부축해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에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말숙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민재는 엑셀을 밟았다. 이것이 서윤을 지키고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1년 후 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발했다. 민재와 서윤은 유모차를 밀며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생후 3개월 된 예쁜 딸 지아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서윤과 민재는 완전히 독립했다. 낡은 주택가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동네를 떠나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재는 회사에서 오해를 풀고 능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승진했고, 서윤은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임신에 성공해 건강한 딸을 낳았다. 시어머니 소식은 가끔 건너 들려왔다.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동네에서도 왕따가 되어 칩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가끔 우편함에 말숙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지만 민재는 뜯어보지 않고 반송했다. 용서는 아직 일렀고 굳이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다. 날씨 참 좋다. 그치? 서윤이 벚꽃 잎을 잡으며 말했다.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게, 우리 지아도 기분 좋은가 봐. 민재가 딸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다. 여보, 고마워. 응, 뭐가? 그때 내 편 들어줘서 마당에 김치 다 엎어버렸을 때 사실 좀 멋있었어. 서윤의 말에 민재가 머쓱하게 웃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앞으로는 눈물 흘릴 일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 비가 내렸다. 붉은 김치 국물로 얼룩졌던 악몽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앞에는 분홍빛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지아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서윤과 민재는 유모차를 밀며 앞으로 행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